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2월의 탄생화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물망초가 2월의 탄생화라고 합니다. 네,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로도 유명한 꽃이죠. 네, 정말 슬프고 애잔한 꽃말인데요. 독일에는 물망초에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돌프라는 젊은 기사에게는 예쁜 연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강 기슭을 거닐다가 강가에 연보라색의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돌프는 그 꽃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었고요. 거센 강물에 휘말린 루돌프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강둑 위로 꽃을 던지며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군요. 물망초의 모습만큼이나 애잔하고 슬픈 전설인데요. 네. 하지만 이 슬픈 전설과 꽃말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꽃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2월 18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래요. 자, 잘 지냈죠? 네, 뭐 어제도 봤는데 우리 처음 본 것처럼. 네. 자, 오키 씨 물망초 좋아하세요? 사실 무슨 꽃인지 잘 몰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프닝에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네. 예뻤군요. 네네. 근데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마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전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전설이 슬프다기보다는 좀 여자가 민폐가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또 남성의 사랑을 좀 상징하는. 그렇죠. 남성의 사랑을 뭐든지 다 해주고 꽃이 싶은 그 남자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물망초가 화단에 한 번 심으면 다음에는 그곳에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싹이 트고 꽃이 핀다고 해요. 이건 그러면 되게 키우기가 쉬운 꽃이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꾸기 좀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해가 잘 드는 화단이나 바위 틈, 화분에 가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의미로 선물로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전설과 함께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한번 노래도 받아보고 한번 싶기도 하고. 불러주고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노래. 그래요. 잘 부르는 분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노래를 못하나요? 그냥 뭐 보통? 보통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하죠. 네. 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활기를 찾아주는 6차 산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6차 산업.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농업 6차 산업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무서운 병.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소개해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네.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D 결핍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우리 농축산물이 설 자리를 좀 잃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해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과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정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핵심 농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6차 산업을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서 관광까지 연계한 지역 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6차 산업. 사실 좀 생소한 말인데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은 들어본 것 같은데 사회책에서. 자, 6차 산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이나 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6차. 네, 이걸 다 합쳐서 6차가 된 거죠. 네. 즉 6차 산업은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확대해서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꾀하는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6차 산업의 활성화로 1차 농산물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먼저 이 농업 생산 경쟁력부터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농업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요.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등의 온도, 습도, 환기, 난방과 무인 방제 시스템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설을 달아서요. 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야. 스마트팜은 노동력이나 에너지, 양분 등을 절약하면서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팜으로 온도 점검을 하고 작물에 물을 줄 수 있다니 참 시간 절약도 되고 네. 정말 편리할 것 같고 원가 절약도 될 것 같고 네. 그런데요. 뭔가 좀 게임하는 기분도 날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그런 게임도 많이 있죠. 네, 농장, 그러니까 액션가. 농사 짓는 게임 많잖아요. 실제로도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실제로 스마트팜을 조성한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서울대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은 25.2%, 품질은 12% 증가했고요. 고용 인건비는 9.5% 줄어서 농가 소득이 전체적으로 3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산성과 품질, 비용 절감에서 스마트팜을 통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발음 좋은데. 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원가 절감 제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될 계획인가요? 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까지 현대화된 온실 1만 헥타르 중에 4천 헥타르에 스마트팜을 보급할 방침이고요. 축산 전업 농가 10%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온실이나 축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국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실용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핵심 부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벼 제초 로봇 등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게 됩니다. 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온도에 따라 어떤 비료를 주고 얼마만큼의 물을 줬을 때 농작물이 더 잘 자라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고
고부가 가치 식품이나 의약품 개발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 수익에 더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군요. 네. 자, 이렇게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을 하고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활용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올해 4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지난해 개국한 공영 홈쇼핑에 지역 특화 상품만을 판매하는 시간대를 설정해 활용할 계획이고요. K쇼핑이죠? 그렇군요. 네. 학교 급식으로 로컬푸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 중 로컬푸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고 이동형 직거래 장터 10개소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체험과 관광을 잘 연계해서 성공하고 있는 농촌마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농촌 6차 산업에 성공한 사례로 충남 청양군 알프스 마을이 꼽히고 있는데요. 알프스 하면 이제 스키장이.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알프스 마을이 있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마을은 농촌 지역에 흔히 존재하는 일상적 자원에 상상력을 더해서 자립형 축제를 만들었어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여름철 세계 조롱박 축제와 조롱박. 조롱박, 겨울철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를 열고요. 오. 지역만의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또 경남 창원시의 빗돌배기 마을에서는 고품질의 단감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감 와인과 감리차, 단감 파이 등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고요. 가공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요. 이 체험 관광만으로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강원 영월에서는요. 산채 연구회를 조직해서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인 곤드레를 활용해 건 곤드레와 냉 곤드레로 품질을 고급화했고 그 시장성을 인정받아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체험 행사와 요리 경영대회 같은 6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연매출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특징을 살려 6차 산업과 연계를 잘 하기만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농촌 사회가 이 6차 산업화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동안 추진해온 6차 산업화의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6차 산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농가 소득 증가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6차 산업화 열기가 높아지면서 6차 산업 창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360개소에서 2014년에 392개소, 2015년에 435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7억 4,700만 원에서 8억 3,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동 포도와 순창의 장류 등 지역 자원이 집적화된 지역 9곳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지정해서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했고요.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우스 맥주 외부 반출 허용, 농업 법인 사업 범위 확대,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 민박 조식 제공 등의 허용 등의 현장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요. 규제도 개선을 했고. 자, 올해는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로컬푸드와 직거래, 농촌 관광을 늘려서 소득 창출을 다양화하고요.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집중 관리해서 성과를 확산시킬 예정인데요. 6차 산업을 활용한 경영업체를 정착시키고 성장 단계별로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상품 기획과 판매, 마케팅 등 업체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 농가와 함께 중소가정농을 중심으로 6차 산업에 신규 참여하는 농가들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시범 농가는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요. 농가 단위에서도 식품 가공과 외식, 체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가 맛집이나 교육 농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지원하고 중소가정농은 농가별로 경영 개선과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네, 요즘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귀농을 계획할 때 6차 산업을 통해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6차 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소자본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 창업 지원센터 6곳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귀농을 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화 전 과정에 대해 자문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센터 18개소도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이나 법인화 등 경영체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촌 정통 테마마을이나 코레일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네, 6차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데 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전국 544곳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창업자 10명 중 3명이 넘는 34.9%가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청년층이 6차 산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6차 산업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80만 원의 창업 안정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청년층의 창업 수요가 많은 30개 시, 군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대규모 우량 농지를 매입해서 청년 농업인과 청년 창업인 등에게 맞춤형으로 임대를 해주고요. 또 농식품 가치 창조 펀드, 아이디어 창업 펀드, 6차 산업 전문 펀드 등을 활용해서 농식품 분야 창업업체의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농업을 국가의 근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랬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만큼 농촌과 농업이 국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민, 농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네, 며칠 전에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는데요. 크게 넘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넘어졌던 엉덩이가 계속 아파요. 아, 그래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엉덩이 뼈가 골절되셨어요. 에? 골절? 골절이요? 네. 저 넘어진 것뿐인데요? 오키 씨 엉덩이 뼈가 골절된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뭔가 암 선고 받는 기분이었어요. 네.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네, 의사 포스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저 키보드도 두드리시고. 네, 아무튼 이렇게 넘어지기만 했는데도 뼈가 골절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거는 이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뼈는 이 철골 역할을 하는 콜라겐과 주변을 감싼 칼슘 또는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뼈에 이런 물질이 점차 줄면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폰지처럼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진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네. 게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골다공증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 걸리는 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의 이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2007년 53만 5천여 명에서 네. 말이죠. 2014년에 82만 2천여 명으로 7년 새 약 53%가 증가했거든요. 네. 특히 이 전체 진료 인원 중 여성 환자가 93.2%로 남성 환자보다 1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2%면 완전히 압도적인데요? 네. 거의 여자분들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하고요. 노화, 햇빛 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의 결핍 등으로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 뼈의 질량이 적고 50대에 접어들면 폐경기를 맞게 되죠. 네네. 이 폐경기 이후 뼈 손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골량이 폐경 전까지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인 1% 정도씩 빠지다가 폐경 전후로는 3%씩 빠지면서 골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은 여성 중에서도 특히 5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국내 여성은 대부분 50대 전후에 폐경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 환자도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여성 골다공증 환자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21%, 60대가 34%, 70대 이상이 41%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골다공증 환자 중 50대 이상의 환자가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경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의 생성과 소멸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결핍되고 노화가 되면서 골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바로 딱 우리 엄마들 나이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다고요? 있죠.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질병 자체보다도 이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척추골절이 가장 많고요. 고관절, 즉 엉덩이뼈, 손목뼈, 어깨뼈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이후 재골절이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엉덩이뼈 골절 후 1년 내 평균 사망률은 20% 육박하고 이 다발성 척추 골절 후 5년 내 사망률도 7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절로 오랫동안 요양을 하는 동안 내과적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네. 골다공증이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 골절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도 무서운 병이군요. 네. 근데 이 골다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뼈에는 칼슘에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죠. 뼈에 네네. 칼슘이 좋다. 칼슘은 우유나 이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나 뱅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그리고 미역과 같은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어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면 칼슘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햇빛을 많이 쬐는 것도 뼈에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이 D는 말이죠. 칼슘이 장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력을 강화해 골절 예방에도 좋아요. 그래서 영상의 기온에는 30분가량 햇볕을 쐬거나 고등어나 참치, 달걀 노른자, 치즈 등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영양제를 복용해도 되지만 칼슘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칼슘제와 비타민은 하루에 번갈아서 하루씩 번갈아 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칼슘제와 비타민 D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을 수도 있군요. 네. 가능하면 직접 햇볕을 쬐거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뼈에 좋지 않은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탄산음료는 뼈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에는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억제하는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커피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네. 카페인이 소장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뇨작용을 활성화해서 애써 섭취한 칼슘을 소변으로 모두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이 몸 거꾸로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함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싱겁게 먹는 것이 뼈에는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은 이 뼈에 무게를 싣는 가벼운 근력 운동인데요. 맨손 체조나 걷기, 조깅과 같은 운동과 근골격계를 단련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달리기나 산악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등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좋아요. 만약 걷기 힘들 정도로 뼈가 약하다면 수영이나 수중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 효과는 운동을 중단하면 빠르게 사라지게 되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네. 3일에서 5일 정도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꾸준한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골양이 빠지기 시작하는 폐경기를 전후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본인의 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정기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 여성은 65세부터 남성은 70세부터 골다공증 검사에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5세부터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흔히 골다공증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영양 불균형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도 물론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골다공증 잘 예방하셔서 뼈 건강 튼튼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중에 가장 작은 그림이에요. 아, 이건 뭐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눈치가 없어도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도 안 냈는데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요? 맞출 수 있어요. 빨리 문제 내요. 그렇다면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퀴즈각이에요, 이게. 퀴즈각. 딱 문제가 나오는 각이잖아요. 버전을 내가 먼저 눌렀어. 아, 그런 거구나. 네,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네. 근데 오늘 이거 소개할 잘못하면 작품.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 답이 버전을 뭔데요? 미리 눌렀잖아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인 가나의 혼인잔치 아닌가요? 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베네치아의 화가 베로네세가 1563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가로로 994cm, 네. 세로로 667cm의 대작입니다. 미터로 이제 환산하면 더 쉬운데. 그러니까 가로로 9m, 네. 세로로 6m가 넘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진짜 네. 어느 정도 크기일지 엄청난 크기고요.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작품 앞에 사람이 딱 서면 굉장히 뭔가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보여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인데다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큰 작품인데도 이 그림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작은 그림 모나리자와 이 작품이 같은 장소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보고 가는 거군요. 네. 심지어 모나리자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엄청 큰 작품이 있는 건데도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저도 반성을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나리자만 보고 지나갔거든요. 네. 이런 작품을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네. 반성을 하게 됐죠. 오늘 그림 읽어주는 여자 듣는 분들이 모나리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작품을 새롭게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그럼 좋겠어요. 이 작품은 베네치아 베네딕토회 수도원인 산 조르지오 마조레의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종교화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작품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느냐 하면
베네치아 공화국이 멸망하는 날 나폴레옹 병사들에 의해서 약탈됐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프랑스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그림을 반으로 잘라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네.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고 거기서 붙였다는 게 맞다고 해요. 그만큼 그냥 이 작품을 그냥 막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공화국이 망하는 것도 서러운데 반으로 잘려나간 채 빼앗긴 그림을 보는 성직자들과 이 베네치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되게 좀 짐작도 가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대형 박물관 중에 바티칸 박물관은 전 작품이 원래 바티칸 소유의 작품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비싼 반면 이 대형 박물관은 약 23,000여 개의 작품이 거의 다 약탈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입장료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양심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죠. 이 대형 박물관은 약탈품이 거의 대부분이라 입장료를 받지 않고 양심적인 분. 네, 대신에 기부금 등으로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뭐 양심적이라고 해야 할지 약탈품이라서. 약탈은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는 지금 현재 운영자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는데 돌려주진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약탈품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루브르 박물관에 약탈품 있군요. 어느 정도. 네, 근데 루브르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탈품은 모두 이 본래 나라에 되돌려주는 게 이제 원래는 가장 좋은데 그쵸. 쉽게 풀리지 않는 이 국제 문제라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돌려받아야 할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가져갔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베로네세는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렌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었다면 베네치아에는 베로네세를 포함해서 티치아노, 틴토레토, 바사노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티치아노는 예전에 우리부르노 비너스 있잖아요. 우리부르노 비너스. 네. 이 그림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이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티치아노였어요. 티치아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베네치아 화풍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림이에요.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져서 베네치아 수도원의 식당에 있었을 때는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물의 구도가 균형 잡힌 대칭을 이루고요. 베네치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였던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있었고요. 132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물들 또한 유럽의 귀족 등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각 인물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점들이 아마 프랑스 군대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엄청 크니까 압도하는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가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옛날 유대인은 혼인을 1, 2주씩 성대하게 치르는 게 문화였어요. 네. 1, 2주일씩. 그중에 한 결혼에 예수와 12제자도 초대를 받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진 잔치상을 앞에 두고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혼인을 축하하고 있는 그림이라 연회장이나 대저택의 식당에 자주 걸리는 그림 소재예요. 네. 그런데 이 혼인 잔치가 종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가 초대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행한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여기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가톨릭에서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여겨진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예수가 행한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화를 그린 화가들에게 중요한 그림 소재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홍옥희 씨의 그림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바로 맞은편에 걸려있는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로로 9m, 세로로 6m가 넘는 대작입니다.
가나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에 초대된 예수와 12제자가 그림에 등장합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행한 7가지 기적 중 그 첫 번째는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베로넷에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132명이 등장하는 압도적인 그림으로 이 기적적인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화가인 베로넷에는 이 그림의 배경을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16세기의 베네치아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신전에서 볼 법한 크고 높은 대리석 기둥 위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기둥 사이의 공간에 디귿자 형태의 기다란 테이블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앉아 있습니다.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복은 당시 베네치아 사람들이 입던 의복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도 실제 유럽의 왕이나 귀족 등을 모델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인 남녀는 그림의 왼쪽 귀퉁이, 테이블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봐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반면 그림의 중심에는 후광이 비치는 예수가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양옆으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노란색 옷을 입은 노예가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물을 병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와야 할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와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바로 위에는 난간에 고기를 올려놓고 커다란 칼로 그 고기를 자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후에 겪을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 밑에는 난간 사이로 검은색 병이 있습니다. 후에 예수가 흘릴 피를 의미합니다. 베로넷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해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없는 이야기까지 그림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예수 바로 앞에서 공연하는 악단을 둔 것입니다. 이 악단의 얼굴은 당시 베네치아를 대표하던 화가들을 모델로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티치아노는 콘트라베이스, 그 뒤에 앉은 틴토레토는 바이올린, 중간에 앉은 바사노는 플루트, 베로넷의 자신은 가장 밝은 흰 옷을 입고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악단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모래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물질적인 쾌락은 순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네치아 화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 좌우 대칭적인 구도, 그리고 1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제각각 취하는 포즈 등은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의상과 시끌벅적하고 풍성한 잔치는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번영을 보여주고자 했던 베로넷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어요. 당대 베네치아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속에 이 음악가로 등장을 하면서 네. 이 그림에서 가장 시선이 가는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악단이 있다. 네, 이런 화가들이. 그런데 여기서 은근히 베로넷가 라이벌 의식을 좀 드러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네, 제가 아까 베로넷가 자신은 가장 밝은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했죠. 네. 이 악기를 연주하는 표정도 굉장히 고고해요. 그런데 반면에 베네치아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티치아노는 피부색도 어둡고 어딘지 모르게 좀 퉁명스러움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티치아노의 의문의 1패. 네. 영문도 모르시 1패. 네. 영문도 모르게. 그림은 그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을 묘사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혹시 항상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 결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항상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태양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지난 1월 18일 스코틀랜드 퀸 마거릿 대학교 이마드 알두자이리 박사 연구팀을 인용해서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햇볕을 쬐므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태양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고요. 매일 피부의 10%를 자외선에 15분에서 30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비타민 D는 신체 에너지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알두자이리 박사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자전거 운동 능력을 비타민 D 섭취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이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이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두자이리 박사는 비타민 D 결핍은 피로 유발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 증후군, 당뇨, 류머티즘 관절염, 특정 암 발병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비타민 D의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인 햇볕 쬐기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실내 생활 때문에 낮 동안 자연스럽게 태양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자외선으로 유발되는 피부암과 피부 노화를 피하고자 햇볕을 쬐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기울이죠. 이로 인해서 영국에서만 1천만 명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진료 인원이 4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8,637명으로 4년 사이에 9.2배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비타민 D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피부에서 합성되거나 식품을 통해서 흡수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요. 건강한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관여하므로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뼈가 약화되는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비타민 D는 고유 기능 외에도 암이나 각종 만성질환, 자가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제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대장, 유방, 전립선 세포 분열에 작용해서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인의 비타민 D 영양 상태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바른 햇볕 쬐기가 우선인데요. 일조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죠. 바쁜 직장인, 공부로 실외 활동이 부족한 수험생과 과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비만 등이 현대인을 비타민 D 부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도 제대로 알고 쪼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 다리에 5 내지 30분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실외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창문이나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B를 차단하므로 비타민 D 합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찔수록 같은 양의 햇볕에 노출돼도 비타민 D 합성 능력은 떨어집니다. 또 여름보다 겨울, 시골보다는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지역일수록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를 식품으로 챙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은 매일 적절한 햇빛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가장 많고요. 이 밖에 계란 노른자, 버섯류, 비타민 D 강화 유제품에 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의 경우 작은 것 한 토막만 섭취해도 충분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매일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제품과 달걀, 버섯류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섭취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보세요. 매일 낮 동안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고 식사에서 생선이나 유제품을 적절히 섭취한다면 비타민 D 보충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적절하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야외 활동이 적은 직장인과 수험생,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노인은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은 혈중 비타민 D 함량을 측정한 뒤에 자신에게 적절한 용량을 권고받아서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하루 10,000 IU 이상으로 지나치게 복용할 경우에는 독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제가 요즘 항상 좀 피곤하다고 느꼈던 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오키 씨가 피곤합니까? 좀 왠지 좀 그런 날이 있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날? 밖에 나가세요. 겨울이라 밖에 잘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밖에 겨울은 또 나가야지. 햇빛이 세지 않으니까 좀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데일라이트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때 나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비타민 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볕을 쬐는 게 상당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전 10시부터 3시 사이, 오후 3시 사이.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데일라이트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집에 또 해가 드는 곳이에요? 네. 저희 아파트 단지는 다 남향이에요. 그러면 햇빛을 쬐일 일이 많겠네요. 그쵸, 거기서 그쵸? 좀 햇빛을 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집을 고를 때 채광이 잘 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빛이 잘 안 들어서 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그렇죠. 낮에는 무조건 이렇게 환한 햇빛을 받고 있어야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기가 잘 낄 수 있다는 거. 그런가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그 현대인들은 이 햇볕 쬐일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그쵸. 방송을 하러 갈 때도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사설 녹음실 같은 데 보면 창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햇볕을 쬐기가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풍경은 좀 어떻습니까? 사무실도 뭐 창문이 있긴 하지만 그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해가 뭐 얼마나 세겠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직접 말이죠. 맞는 것보다는 확실히 덜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 결핍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치료받는 사람 많고 진료받는 사람 많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뭔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식품으로 보충을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근데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여자분들은 속설이 있어요. 네, 여자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정말 많이 바르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햇빛 노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합니다. 또 그러니까 적당히 바르는 게 중요하고. 네, 이 영상 말대로 한
30분 정도는 그냥 다녀보고 그 이후에 발라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식품으로 보충해주고 그러나 식품으로도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햇볕을 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부터 홍옥희 씨 실천할 거죠, 그러니까? 네. 청취자 열심히 여러분도 햇볕 쬐고 다닐게요. 네, 오키 씨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따뜻한 햇볕으로 오후의 나른함, 피곤함 다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 자,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2월 18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 오키 씨는 안 쉬고 금요일에 남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얘기 잘해야지 여기서. 금요일에만 만나니까 금요일에 만나요? 좋죠. 자, 그럼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